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8년이 넘어가네요. 현재는 6살 난 딸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과 셋이 함께 살고 있고 말이죠. 저희 가족은 사이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남편과도 별 문제 없이 지금까지 잘 지내오고 있고, 무엇보다 남편이 딸아이를 너무 좋아해요. 오죽했으면 저희가 둘째 계획을 할 때도 남편은 둘째를 낳으면 딸아이가 서운해하지 않을까? 그 걱정을 가장 크게 했던 사람이니까요. 물론 그 이유 때문에 둘째를 가지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요. 시댁 어르신들도 다들 좋으신 분들이십니다.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저에게 큰 소리를 내신 적도 없었고, 또 크게 예민하거나 하신 분들도 아니었어요. 한 가지 남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시댁의 재산이 조금 많은 편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시댁 어르신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예민하신 편이기는 했어요. 그건 제가 이해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젊은 시절부터 주위에서 돈 때문에 접근해오는 사람들에게 워낙 뒤통수를 많이 맞으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민할 만 하셨거든요. 이쯤 되면 저희 시댁의 재산이 어느 정도길래 이러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와, 여기가 자기 집이라고? 제가 시댁 재산에 대해 처음 알게 된 날은 남편의 집에 인사를 가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워낙 수수하게 하고 다녔었고 자기 집안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지라 남편의 집이 이렇게 부자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거든요. 왜? 놀랐어? 자기 보면 정말 이런 집에서 나고 자란 게 안 믿기는데. 그거 내 욕 같은데? 뭐, 아예 아닌 건 아니었어요. 정말 어디로 보나 남편이 부잣집 아들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야말로 평범해 보였으니 말이죠. 물론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을 다녔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저희 집도 꽤 산다는 이야기를 듣는 편이었는데 시댁에다가 명함도 못 내미는 수준이었으니까요. 대대로 땅 부자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땅만 많았고 그 땅들이 비싼 땅들이 아니었는데 시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시댁 땅이 있는 지역이 개발되면서 순식간에 부자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아마 시아버지에게는 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붙었을 겁니다. 갑자기 그렇게 돈이 많아지면 원래 여기저기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꼬이잖아요. 아버지가 불신이 조금 있으셔. 그래서 이것저것 캐물어도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 자기를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워낙 젊은 시절부터 사람들한테 사기 많이 당하고 뒤통수도 많이 맞으셔서 그런 거에 조금 예민하신 편이라 그래. 그리고 남편의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인사를 간 그날 알 수 있기는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처음부터 저를 굉장히 관찰하듯한 얼굴로 바라보며 신문을 하듯 모든 걸 꼬치꼬치 캐물으셨거든요. 집안은 어떤지, 남편과는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연애는 어떻게 얼마나 했는지, 결혼하고는 일을 할 건지 말 건지, 뭐 부모님은 뭘 하시고 형제 관계 그리고 그 형제들은 뭐 하는 것까지 상세하게 물어보셨습니다. 뭐 기분 나쁠 만한 질문들은 없지는 않았고 그리고 애초에 사람을 떠보듯 자꾸 관찰하며 하는 질문에 어떻게 기분이 아예 나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미 왜 그러시는지 이야기를 다 듣고 갔었기 때문에 최대한 이해하려 노력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얼마나 상처가 많으셨으면 사람을 이렇게까지 불신하게 되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죠. 제 어떤 모습에 시아버지에게 신뢰를 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첫 만남에서 비교적 좋은 인상을 남겼던 건지 바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날은 언제로 잡을 거냐? 그날 바로 그렇게 물어보셨으니까요. 아버지가 당신 정말로 많이 마음에 드셨나 보다. 왜? 바로 날 언제 잡을 거냐고 하시잖아. 내가 처음에 결혼할 사람 데리고 오겠다니까 몇 번은 만나보고 결정하실 것처럼 이야기하셨었거든. 그리고 남편의 그 말이 정말이라고 증명이라도 하시듯 시아버지는 저와 남편의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상견례를 하고 나서는 더더욱 저에 대해 믿으시는 게 느껴지긴 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어딜 가나 인상도 좋고 좋으신 분들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신데 시아버지도 그런 걸 느끼신 것 같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의 결혼은 나름 수월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결혼 생활하는 내내 시아버지와 크게 갈등이 없었고 말이죠. 뭐 가끔 예민하게 구실 때가 있기는 했지만 그건 어느 정도 용납이 가능한 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 평탄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좋은 직장에 잘 다녔고 그리고 좋은 사람이었고 저도 회사에 다니면서 아이 키우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잘 해내고 있었고 말이죠. 제 평화로운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남편의 남동생, 그러니까 저에게는 도련님이 장가를 가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나는 마음에 안 드는데 너는 어떤 거 같으냐? 도련님이 동서가 될 사람을 처음 데리고 와 인사를 시키던 날 시아버지가 저를 불렀었거든요. 그렇게 같이 식사를 마치고 돌려보낸 다음 저에게 제일 처음 하신 질문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만약에 시간을 되돌려 어느 한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로 되돌리고 싶을 만큼 후회스러운 대답을 했었어요.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래. 사실 그때는 시아버지가 떨떠름한 얼굴로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걸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다지 특이한 점이 없었거든요. 그냥 발랄해 보이는 착한 아가씨 같았습니다. 저에게도 생글생글 웃으며 이야기했고 또 밥을 먹고 나서 제가 과일을 가지러 가자 엉덩이 가볍게 벌떡 일어나서 돕겠다고 따라오는 둥 그냥 싹싹한 아가씨 같았거든요. 아버님은 왜 그 아가씨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거지? 나는 괜찮던데. 나도 가끔 아버지가 사람을 보는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모를 때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아버지가 다 그러시는 이유가 있기는 했어. 그래? 하지만 저는 그래도 그런 남편의 말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말이 맞다는 것을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알게 되었어요. 동서는 정말 못된 사람이었거든요. 결혼을 쉽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번에 허락을 하셨던 저와는 달리 시아버지는 동서를 집에 한 10번 가까이 불러서 보신 다음 허락하셨어요. 그것도 완전히 기쁘게 허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얘 아니면 평생 혼자 살 거예요. 도련님이 그렇게 나오셨고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당신 그 쓸데없는 고집을 언제까지 부를 거라며 소리를 지르고 언성을 높인 다음에야 겨우 허락이 떨어진 거니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처음 인사 왔을 때 시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마음에 들어한 건지가 단번에 느껴지기는 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시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른 것도 도련님이 당시에 결혼이 늦은 나이라 더 그러셨을 겁니다. 도련님은 거의 40이 다 되어가고 있으셨거든요. 그리고 동서는 도련님보다 7살이 어렸고요. 도련님과 시어머니로는 저렇게 참해 보이고 어린 신부감을 놓치고 싶지 않으셨을 걸로 생각해요. 동서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일을 그만뒀지만요. 처음 동서에게 쎄한 감정을 느끼게 된 건 동서가 일을 그만두고 처음 만났을 때였어요. 도련님이 동서와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형님은 일을 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일을 왜 계속하냐니? 일이니까. 아니, 이런 부잣집에 시집 와서 더 이상 돈을 벌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일을 왜 계속 하시냐는 말이었어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당황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회사 다니는 게 즐겁고 살림이 적성에 맞지 않고 또 누군가에게 물려받을 재산이 있고 없고와 제 자아 실현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었는데 동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나는 살림이나 집에 가만히 있는 건 적성에 안 맞아서 그냥 뭔가 계속 바쁜 게 좋아. 저의 그 말에 동서는 한동안 저를 빤히 보더군요. 그리고 어딘가 기분이 나쁘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저는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적성이고 놀고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로 들리는데요. 동서의 그 말에 저는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도로 한 말은 절대 아니었는데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고 바로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뜻은 절대 아니야. 그냥 사람마다 생각하는 거랑 성향이 다 다른다는 거지. 나는 동서가 그래서 일을 그만뒀을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야. 저는 그렇게 들렸는데요. 뭐 아무튼 죄송하시다니 앞으로는 말을 좀 조심해 주세요. 형님이 그냥 하시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정말 곰곰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그 정도로 잘못한 건지, 동서가 그렇게까지 기분 나빠할 만한 말이었던 건지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정도의 말도 아니었고, 또 제가 그렇게까지 당황하며 사과했으면 보통은 사과 받아주거나 괜찮은 척 하잖아요. 그래서 동서가 어딘가 쎄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이후 그 느낌이 틀리지 않다는 걸 더 많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시댁에서 밥을 차릴 때 있었던 일이었어요. 동서, 이것 좀 꺼내와줘. 그냥 동서가 가까이 있어서 이야기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동서는 이렇게 대받아치더군요. 지금 저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집에서 살림한다고 아무렇지 않게 부엌일 시키시는 거 맞죠? 아니야. 나는 동서가 가까이 있으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저한테 시키셨잖아요. 그거 저를 무시하는 마음이 깔려 있다는 말이죠. 아니야. 그냥 동서가 가까이 있으니까.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그렇게 명령하는 투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 명령을...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어안이 벙벙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몰아붙이는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군요. 사람 하나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순식간이었어요. 그때 마침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지 않으셨다면 뒤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지도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화를 냈을지 또 동서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을지 말이죠. 동서는 사사건건 정말 매사에 그런 식이었어요. 지금 제가 형님보다 학벌이 못하다고 무시하시는 거죠? 그냥 별거 아니었어요. 그것도 뉴스를 보다가 그냥 동서도 저런 이슈에 관심 있어? 라는 말을 한마디 물었을 뿐이었습니다. 의도가 있는 건 절대 아니었어요. 관심이 있다고 하면 대화를 나눠볼 생각으로 물었던 거였습니다. 같이 계속해서 한 가족으로 지내야 하는데 너무 사이가 좋지 않으면 저도 마음이 힘들고 또 다른 가족들이 눈치를 챌 수도 있는 문제였으니까요. 정말 의도라고는 없는 제 질문에 동서가 늘 그렇게 받아친다는 걸 깨닫게 되자마자 그냥 저는 더 이상 동서와 대화를 나누기를 포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을 거는 일은 정말 거의 없었습니다. 그거 질투 아니야? 동서가 나를 질투하게 뭐가 있어. 자기가 나보다 더 어리고 또 집안도 잘 산다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더 어리고 집에 돈도 많은데 네가 학벌도 더 좋고 직업적으로도 잘 나가고 또 시댁 어르신들이 너를 좋아한다며. 그러니까 질투나서 그런 것 같은데? 아니면 거기서 갑자기 자기 학벌 못하냐고 무시하냐는 소리가 왜 나와? 그게 다 자기가 은연중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라니까.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들으니 그런가 싶은 마음이 그제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확신이 든 일이 생겼어요. 이거는 그네 너 오면 주려고 내가 뒀다. 시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저에게 몸에 좋다는 약재를 하나 건네셨거든요. 제가 최근에 회사 일이 바빠지면서 살이 조금 빠졌는데 그걸 신경 쓰고 계셨던 것 같더라고요. 원래 애정 표현이나 좋다 싫다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챙겨주는 게 너무 와닿아서 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받아들고 집으로 가기 위해 현관으로 가던 길에 뒤에서 동서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좋으세요? 아주 명백한 시비조였습니다. 무슨 의미야? 아니 좋으시냐고요?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건데. 그러면 좋지 싫어?
어른이 챙겨주신 건데? 그런 저를 빤히 보던 동서가 빈정거리듯 말을 했습니다. 진짜 신기해. 대체 어디가 그렇게 좋으신 걸까? 라고 말이죠. 지금 시비 거는 거야? 아니요. 정말 궁금해서요. 사람 앞에다 두고 면전에서 그렇게 빈정거리듯 말하는 건 누가 봐도 시비 거는 것 같은데 그냥 말하는 거라고? 그냥 말하는 거 맞아요. 형님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거지. 예민이라 웃기지도 않더군요. 평소에 제가 하는 말에는 사사건건 시비를 걸면서 예민이라는 예민은 다 떨어놓고 누가 봐도 시비를 거는 투로 말을 하고 있으면서 저한테는 제가 예민해서 잘못 들었다고 말하는 게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예민? 예민은 그냥 가까이 있는 물건 집어달라는 말에도 갑자기 무시하냐는 반응을 하는 동서 같은 사람이 떠는 게 예민이지. 뭐라고요? 맞잖아. 다른 건 몰라도 동서가 나한테 예민하니 어쩌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서는 돌아섰습니다. 동서는 자기가 해놓은 짓들이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더 이상 그날은 시비를 걸지 않더군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차오르더군요. 자기가 저한테 한 짓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저한테 예민하다뇨?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나도 동서의 감정이나 기분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는 대로 대받아 치자고 말이죠. 그날 이후로는 그냥 총성 없는 전쟁터나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왜 늦었어? 저도 제 일이 있어요. 저는 매일 놀고 먹는 줄 아세요? 놀고 먹든 아니든 약속한 시간에는 와야지. 왜 사람이 약속을 안 지켜? 그거 조금 늦었다고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조금? 1시간이 동서한테는 조금인가 봐. 그러면 나도 이제부터는 1시간쯤은 늦어도 되겠네? 동서는 저를 빤히 노려보더군요. 원래는 늘 미안하니 괜찮니 하거나 아니면 시끄러워지는 게 싫어서 늘 피하기만 했던 제가 본격적으로 대받아치기 시작하니 자신도 감당이 안 되기는 했을 겁니다. 동서는 말싸움으로는 저를 이길 수 없었거든요. 아마 속으로는 굉장히 씩씩거리며 이제나 저제나 저에게 한 방 먹일 생각만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제 재산 정리를 좀 할까 싶다. 시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시더군요. 사실 저는 굉장히 빨리 하신다고 생각하기는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돈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구실 때가 많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식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시아버지의 그 말씀에 동서의 눈이 순간 번뜩이는 걸 저는 봤습니다. 사실 동서는 본인도 본인의 집안도 나름 괜찮았어요. 잘 사는 축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노골적으로 재산에 대한 탐욕이 심해 보인다 느꼈던 적이 많아요. 예전에 저에게 한 번은 이런 말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처럼 첫째라고 재산을 더 물려받아야 한다.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죠? 그냥 아버님이 주시는 대로 받을 건데? 만약에 아버님이 맞이라고 더 주시면 더 받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버님 돈인데 더 주고 싶은 사람 더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동서와 제가 사이가 좋았다면, 동서가 저에게 잘했다면 저도 그렇게 띠껍게 대받아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동서에게 친절하거나 좋은 사람이 될 생각이 정말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말이죠. 그러면 더 받으시겠다는 말이네요? 왜? 아버님이 우리를 더 주실 것 같아? 아니요, 혹시 그러면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걸 뭘 벌써 이렇게 예민하게 파들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야? 주신다는 말도 안 했는데. 제가 언제 파들거렸어요? 그 누구보다 예민하게 파들거리면서 반응하고 있으면서 잡아떼더군요. 아무튼 저는 그때부터 동서가 제일 예민하게 구는 게 바로 재산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재산 정리를 한다고 선언하고 나서는 정말 시댁의 문턱이 닳도록 시댁을 드나든다고 하더군요. 하루는 가서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고 하루는 반찬을 해서 들고 가기도 하고 말이죠. 참 애쓴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여기까지만 했다면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내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바로 시아버지의 생신날이 있었던 일입니다. 동서와 저는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았었는데 시아버지 생신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었어요. 동서가 나한테 전화를 다 하고 무슨 일이야? 아니, 별건 아니고 아버님 생신 선물 뭘로 하실 건가 해서요. 그 속이 뻔히 보이는 질문이기는 했습니다. 그간 시아버지의 생신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각자 알아서 준비를 늘 해왔었는데 갑자기 떠보듯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게 말이죠. 그것도 평생가에 저에게 먼저 전화하는 법이 없던 동서가 말입니다. 그걸 왜 물어? 아니, 너무 차이 나면 조금 그러니까 대충 맞추려고요. 그동안 했던 것처럼 할 건데? 더 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동서가 놀라서 되묻더군요. 아마 더 할 줄 알았나 봅니다. 본인이 그럴 생각이었으니까 말이죠. 제가 웃으면서 물었어요. 왜 더 하는데? 특별한 생신도 아니고. 뭐 칠순, 팔순 이런 것도 아닌데 그냥 하면 되지 뭘 더 하냐는 의미였어요. 동서는 민망한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니, 그냥 물어본 거예요. 정말 하시던 대로 하는 거 맞죠? 시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준다고 하니 잘 보이려고 생신 선물에 힘을 주려 하는구나. 이게 너무나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지 그 말을 듣고 나서 생신 선물에 힘을 주거나 하는 게 너무 속이 빤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전 생신에 했던 것처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의 생신날이 밝았어요. 아버님, 어머님, 둘째 며느리 왔어요. 동서는 들어오면서부터 어딘가 의기양양해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동서의 손에 들린 종이 가방을 본 순간 그 의기양양함이 어디서 오는 건지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우와, 재수씨 돈 많이 썼겠네.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하며 고개를 젓더군요. 동서의 손에 들린 건 고가의 시계 쇼핑백이었어요. 이름만 들으면 다 알만한 비싼 시계 브랜드 말이죠. 저도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투명하게 속이 빤히 보이는 행동을 하는 거지 싶어서 말이죠. 그리고 다 함께 저녁을 먹고 생신 선물을 드려야 할 것 같은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먼저 봉투 하나와 백화점에서 고른 옷 하나를 시아버지께 건넸습니다. 이거 아버님 스타일인 것 같아서 사봤어요. 만약에 마음에 안 드시면 안에 영수증이 있으니까 교환하셔도 되고요. 고맙다. 시아버지는 그러고는 옷을 꺼내 보이시더니 마음에 드시는 듯 바로 입어보시고는 이리저리 몸을 움직여 보시더라고요.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마음에 드신다는 뜻이었어요. 아버님, 저는 이거. 제가 드린 옷을 시아버지가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자 동서는 서둘러 자신이 가지고 온 그 쇼핑백을 시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비싼 시계는 포장부터 다르긴 하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아무 감정 없는 얼굴로 그 쇼핑백을 받아들고서는 포장을 푸는 그 손길에서 저는 그냥 우아거리기만 했던 것 같아요. 동서의 손내가 빤히 보이는 건 보이는 거고 그런 비싼 시계를 선물하는 사람을 처음 보긴 했거든요. 게다가 포장을 뜯었을 때는 더 놀랐습니다. 이야, 비싼 거 사셨네. 딱 봐도 비싸 보이기는 했지만 남편의 그 말을 들으니 더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물었어요. 얼만데? 저거 5천만 원쯤 할걸? 시계 하나에 5천만 원이나 해? 억짜리도 있어. 놀라서 입이 안 다물어지긴 하더라고요. 뭐 속이 빤히 보이니 어쩌니 하는 걸 떠나 5천만 원짜리 시계를 사서 선물하는 그 대담함? 뭐 그런 거에 놀랐던 것 같기는 해요. 동서네가 조금 산다고는 해도 저런 고가의 선물을 턱턱 할 만큼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시아버지의 표정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비싼 선물은 필요 없다고 거절하시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없이 속내를 파악하기 힘든 얼굴을 하시고는 그 시계를 그냥 빤히 보고만 계시더군요. 마음에 안 드세요? 동서도 자신이 생각한 반응이 아니었던 건지 상당히 당황한 얼굴과 말투로 시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동서의 질문에도 대답하지도 또 동서를 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런 시아버지의 반응에 시어머니까지 나섰습니다. 얘가 크게 마음먹고 한 선물인데 가타부타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왜 그러고 앉아 있어요? 놀랐어요? 그때였습니다. 시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모두 놀라서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여전히 속내를 알 수 없는 얼굴로 저벅저벅 일어나 창고 쪽으로 가셨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지 모르겠더라고요. 다들 당황해서 아무 말도 행동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시아버지가 창고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손에 들려있는 것을 보고 다들 깜짝 놀랐어요. 바로 망치였거든요. 시아버지는 그 길로 바로 동서가 준 시계 앞으로 와 망치로 사정없이 그 시계를 내려쳤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입만 쩍 하고 벌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당신 지금 미쳤어요? 그런 시아버지의 행동을 본 도련님과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고 저와 남편은 입을 쩍 하고 벌린 채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순간적으로 동서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의외의 얼굴을 한 동서를 봤어요. 사실 그런 순간이라면 굉장히 놀라거나 아니면 시아버지의 그런 모습에 충격을 받는다든지 자신을 이렇게 미워하나 싶어서 운다든지 아무튼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 있잖아요. 하지만 제가 동서의 얼굴을 본 건 그런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낭패감이었어요. 제가 동서에게서 본 표정의 종류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놀란 와중에도 왜 저런 표정을 짓고 있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서가 그런 표정을 지은 이유는 바로 밝혀졌습니다. 어? 이거 왜 이래? 도련님이 상당히 어리둥절한 얼굴과 말투로 시아버지가 내려친 시계를 보며 말했고 그런 도련님의 반응에 모든 사람의 눈이 시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망치질 한 번에 그 비싼 시계가 정말이지 말 그대로 산산조각이 나 있었거든요. 보자마자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저 시계가 짝퉁이었구나 하는 사실은 말이죠. 정말 장난감 깨지듯 깨져 있었거든요. 아니 이렇게 비싼 시계가 이렇게 깨져요? 이거 물어내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시어머니만이 그 시계가 짝퉁이라는 생각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동서는 인상을 팍 썼어요. 그리고 곧장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무슨 얼굴을 하고 있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이 떠나가라 시아버지의 큰 고함이 들려왔어요. 너는 나를 무슨 등신으로 보는 게냐? 어? 시아버지가 얼마나 우스우면 이런 짓을 해? 아니, 얘한테 왜 이래요? 이런 비싼 시계를 잘못 만든 사람들 잘못이지. 아니, 엄마, 그게 아니고. 짝퉁 시계라는 걸 알아본 도련님이 서둘러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그런 자기 아들을 보고도 시어머니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눈만 멀뚱거렸어요. 그리고 동서는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한가득 맺혀 있더군요. 물론 진심일 리 없다고 속으로 생각했죠. 저도 정말로 몰랐어요. 저도 사기당한 거예요. 제가 알았으면 아버님께 어떻게 짝퉁을 선물로 드릴 수가 있었겠어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그 시계가 짝퉁인 줄 알았다는 듯 놀란 얼굴로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엄청나게 무서운 얼굴로 동서를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자기, 이거 백화점에서 산 거 아니야? 도련님이 당황해서 동서에게 물었고 동서는 입술을 한번 깨물고서는 말을 이어갔어요. 그게 진품을 누가 조금 더 저렴하게 판다고 해서. 이 비싼 시계를 그 말을 믿고 샀다는 말이야? 얼마? 얼마 주고 샀는데? 그게 3천만 원이었나? 5천만 원짜리 시계를 3천만 원에 파는데 의심할 생각을 안 해봤어? 일단 얼른 경찰에 신고부터 하자. 도련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들었어요. 그 모습을 본 동서가 기겁하며 자신의 남편, 그러니까 도련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신고를 하려는 도련님을 말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잠깐만, 나도 아는 사람 건너 산 거라 신고하기 조금 그런데. 3천만 원을 사기당했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동서는 사기를 당한 것도 저게 짝퉁이라는 걸 모르고 산 것도 그리고 3천만 원을 쓴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동서는 다 알고 모조품을 사온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눈치챘다는 듯 옆에서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기는 무슨? 내가 네 그 속내를 모를 줄 알아? 그리고 시아버지의 더 큰 고함이 들렸어요. 얼마나 컸던지 제가 순간 움찔하고 몸을 떨 정도였으니 말이죠.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아버님. 이게 내가 말을 안 하니까 정말로 하나도 모르는 늙은이인 줄 아나 보지? 그렇게 소리를 지른 시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그 다음 말들은 동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던 저에게도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물론이고 남편 그리고 도련님과 시어머니 모두를 충격으로 빠뜨린 시아버지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네가 돈 때문에 우리 집에 시집 온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냐? 그게 무슨 소리세요? 억울해요. 이건 제가 사기를... 사기 좋아하네. 그럼 당장 신고해. 당장. 아니, 그게... 시아버지가 그런 동서를 가만 보더니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동서를 빤히 보며 말했어요. 네가 못하면 내가 해주마. 그 신고. 안 돼요. 시아버지의 말에 동서가 시아버지의 휴대폰을 빼서 통화 종료를 눌렀습니다. 순간 그 집에 있던 모두의 표정이 싸해졌어요. 사기가 아니라 동서가 다 알고서 일부러 한 일이라는 걸 그제야 다들 알았던 거겠죠. 당신 제정신이야? 아버님한테는 잘 보이고 싶은데 나는 돈이 그만큼 없으니까 일부러 그런 건 절대 아니야. 나도 어쩌다 보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동서는 이제 자신이 일부러 짝퉁을 산 건 맞지만 나쁜 의도는 없었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뭐 저도 그건 용서받지 못할 만큼 엄청난 죄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물론 시아버지의 생신에 짝퉁 시계를 사준 건 잘못이지만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일지언정 죽을 죄는 아니기는 하잖아요.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니? 네가 왜 우리 집에 시집 왔는지 내가 다 알았다고.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결혼했죠. 그래요, 아버지. 물론 짝퉁 시계를 사다 드린 건 이 사람 잘못이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하는데 시아버지가 망치로 한 번 더 시계를 내리쳤습니다. 시계는 부서지다 못해 거의 바스라졌고 큰 망치 소리에 모든 식구가 다시 한번 놀랐어요. 아이고, 작작 좀 하소. 급기야 시어머니마저 시아버지를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저도 사실 동서가 좋은 건 아니었지만, 아니 미웠지만 이 하나로 그렇게까지 몰아붙일 일인가 싶기는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 하나가 아니었더라고요. 내가 다 들었다. 너 얘가 우리 집 둘째인 거 알고 우리 집안까지 다 알아보고 일부러 접근한 거라고. 순간 동서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도련님은 웃었어요. 에이, 아버지, 그게 무슨 소리세요? 이 사람 우리 집에 처음 인사 온 날 제가 부잣집 아들인 거 처음 알았는데. 이 바보 등신 머저리 같은 놈. 제가 동네방네에 나 부잣집 아들 꼬실 거라고 하고 다니고 네 이름을 말하고 다녔단다. 그리고 너희 부모님도 어디 심부름센터에서 고용한 거라고? 네? 그 말에 일동 경악했습니다. 심부름센터라뇨? 제가 너무 놀라서 동서를 바라봤어요. 동서는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무슨 표정을 짓고 있는 건지 하나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니들 둘 결혼 사진 보고 누가 그러더라. 저거 자기도 아는 얼굴이라고. 시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며 동서를 저거라고 칭하셨어요. 사실 시아버지가 동서를 뭐라고 부르든 말았든 저희 식구들은 다 동서의 부모님이 심부름센터에서 고용된 사람이었다는 시아버지의 말에 충격을 받아 이미 멍한 상태였습니다. 자기야, 이게 정말이야? 심부름센터라니? 아니지? 아닌 거지? 도련님이 어버버한 말투로 동서에게 물었고 동서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시아버지의 말이 이어졌어요. 얼마 전에 나갔던 모임에서 네 결혼 사진 보여줬더니 누가 저거 보고 아는 얼굴이라더라. 그러면서
며느리 어떻게 보게 됐냐고 꼬치꼬치 묻길래 왜 그러냐 싶었더니 자기네도 저한테 사기 결혼 당할 뻔했다고 영 찝찝해서 뒷조사 안 해봤으면 자기네도 몰랐을 거라고. 학벌부터 부모까지 뭐 하나 맞는 게 없다고. 너 공무원이었다는 것도 거짓말이라며 그 전에 사기치려던 집안에다가는 간호사라고 했다면서. 자기야, 무슨 말이라도 조금 해봐. 도련님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니 믿기지 않는다는 듯 동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아가, 네가 말을 좀 해봐. 그리고 그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인 듯 싶었고요. 한참을 그렇게 두 사람이 어르고 달래고 나니 고개를 떨구고 있던 동서가 고개를 들더군요.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눈물도 하나도 믿을 수 없기는 했어요. 심부름센터에서 부모님까지 가짜로 고용해서 사기 결혼한 사람이 거짓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쯤이야 정말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이었을 테니까요. 제가 고졸에 가난하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서 그랬어요. 이런 제 조건을 보면 보나마나 반대하실 게 뻔하니까 저는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그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 죄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동서의 그 말에 도련님은 그 짧은 사이에도 눈이 흔들렸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기도 했으니 아직 동서에 대한 마음이 컸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서 지켜봐온 도련님은 동서를 굉장히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았고요. 사기 결혼으로 부모까지 고용한 애가 하는 말을 지금 나더러 믿으라는 게냐? 그리고 우리 집이 처음도 아니고. 믿지 않으셔도 그건 제 업보니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이혼하라고 하시면 그것도 제 업보니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돈만 보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 사람 정말로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한 거였고요. 동서는 그렇게 말하고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도련님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하지만 내 진심만큼은 믿어줬으면 좋겠어.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형님, 아주버님 다 죄송합니다. 집안에 무리를 끼친 점은 정말 깊게 사죄드릴게요. 동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고개를 푹 숙여 인사를 하고 그대로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 고단수다 하고 말이죠. 사실 저는 동서의 그 말을 하나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건 시아버지도 남편도 그런 듯 했고 말이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긴가민가 하시는 얼굴을 하더라고요. 그것만 보고도 동서가 정말 고단수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넘어간 도련님을 보고서는 아, 동서가 노린 게 이거였구나 싶더라고요. 저 사람한테는 아픈 상처가 되는 일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굳이 가족들 다 있는 곳에서 이런 식으로 밝히셔야 했어요? 작정하시고 시계까지 부숴가면서? 너 지금 저 말을 믿는 거냐? 너 그렇게 멍청해? 아버지보다 제가 더 저 사람 오래 봤어요. 알아도 제가 더 잘 알아요. 알아서 그래서 여태 저거 거짓말한 것도 몰랐어? 그거랑 이거는 다르죠. 저 사람의 감정은 정말이었어요. 이 멍청한 놈. 아버지가 이러시면 그냥 저희 둘이 알아서 잘 살겠습니다. 저는 재산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도련님은 그렇게 소리를 지르더니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남은 저와 남편 그리고 시댁 어르신들이 다 멍한 얼굴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정말 무슨 드라마나 영화 속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일들이 휘리릭 하고 지나간 느낌이더라고요. 그날은 그렇게 모두가 멍한 채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동서를 본 일은 없어요. 동서는 더 이상 시댁에 올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도련님과도 한동안은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집으로 오지도 않고 전화를 걸어오지도 않았으니까요. 시아버지는 정말로 연을 끊은 사람처럼 도련님 언급을 아예 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시어머니만 중간에서 굉장히 애타하시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시어머니에게는 같은 귀한 아들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이 상황이 애가 타실지는 말을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해도 되었고 말이죠. 하지만 생각보다 상황은 빨리 종료가 되었어요. 네, 이럴 줄 알았다. 무슨 일인데요? 하실 이야기가 있다고 저희를 불러 모은 날 또다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동서가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악착같이 도련님에게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예상이 아주 보기 좋게 빗나갔더라고요. 다 들고 뒤어댄다. 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건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처음에 동서는 도련님이 그래도 어느 정도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 줄 알고는 도련님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연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도련님은 물려받은 재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도련님뿐 아니라 저희도 없기는 했어요. 시아버지가 그때까지 재산은 하나도 주시지 않으셨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천만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도련님의 마음을 붙잡는 데에 성공한 동서는 도련님에게 다시 신뢰를 얻은 뒤에 정말로 재산이 없는지, 없다면 도련님이 모아둔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 뭐 그런 걸 파악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조금 겪어봐서 알겠지만 저희 시아버지는 한 번 아닌 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아니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알았을 겁니다. 자신이 이 집 며느리로 있는 한 도련님이 재산을 받을 일은 없을 것이고, 그러면 자신이 목표했던 것도 다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말이죠. 돈에 그렇게 환장해서 간도 크게 그런 사기 행각까지 벌인 사람이라면 그 돈이 없어진 도련님은 더 이상 동서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진 못했겠죠. 당연히 새 먹잇감을 찾게 되었을 거고 말입니다. 그렇게 얼마간 동서와 둘이 집안과의 연을 끊고 살아왔던 도련님이 시아버지를 찾아와 동서가 도망갔다고 그러더랍니다. 아버지가 맞았다면서 말이죠. 어느 날 집에 돌아왔더니 아무도 없더랍니다. 그냥 잠시 외출했나 싶어 별 생각이 없었는데 전화를 받지 않고 밤이 늦어질 때까지 아무 연락이 없으니 어딘가 쎄한 기분이 들더래요. 그래서 안방으로 가서 장롱을 열었는데 안에 옷이 하나도 없다면서 말이죠. 동서는 옷만 없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집안에 있던 돈 될 만한 것들은 다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통장에 있던 돈도 다 빠져 있다고 하고요. 도련님은 처음에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어 동서를 찾아다녔지만 그 어디에서도 동서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간은 그런 여자를 믿었던 자신에게 화도 나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워 용기를 못 냈다고 말이죠. 하지만 아버지께 사과는 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으로 찾아왔다고요. 시아버지도 처음에는 물론 화를 내시고 그런 아들 필요 없다고 하셨지만 결국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는 자식에게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어찌되었건 말건 시아버지도 부모님이니 말입니다. 그렇게 시아버지와 도련님은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련님은 동서를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동서가 잡혔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다녀왔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저한테 가져간 돈이 3억 정도는 되는데 그것도 그 사이에 어디를 썼는지 다 쓰고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제가 그런 사람한테 뭐가 씌어서 잠깐 돌았었나 그런 생각만 들어요. 동서는 또 울면서 정에 기대보려 했지만 이번에는 도련님이 용서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둥, 고졸이라는 둥 하는 소리도 다 새빨간 거짓말로 밝혀졌어요. 뭐 전문대지만 대학도 나왔고 연락을 끊고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들도 다들 살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런 사기를 당한 건 도련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조건으로 만나다 돈을 뜯어내 잠적하거나 아예 도련님처럼 결혼하고 나서 집안의 재산을 뜯긴 일도 있었어요. 그 돈을 다 어디에 쓴 거래요? 저는 정말 순수하게 궁금했습니다. 들어보니 수년간 남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사기를 친 돈만 10억이 넘는다는데 그걸 대체 다 어디에 썼는지 말이죠. 그냥 사치했더라고요. 호텔에서 먹고 자고 그리고 그 호텔에 아직 뜯지도 않은 명품들이 수두룩하대요. 결국 그거였습니다. 한숨이 나오더군요. 아마 동서는 이번에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시아버지가 재산이 많았으니 이것만 물려받으면 그냥 여기서 평생 사치나 하며 살 줄 알았겠죠. 하지만 시아버지는 결코 만만한 분이 아니셨고 말입니다. 아직 재판이 다 끝나지 않은 사안이라 동서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는지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잡았고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은 도련님의 이혼 소송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당사자가 그렇게 도망을 가서 이혼도 아직 못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냥 평생 혼자 살려고요.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마라. 세상에는 네 형수보다 좋은 여자도 많다.
도련님은 많이 상처가 된 건지 다시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그 선언에 애가 달아하는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련님의 심정이 이해됩니다. 저라도 여자의 여자만 들어도 치가 떨릴 것 같거든요. 그저 도련님의 마음이 하루빨리 치유되길 바랄 뿐이죠.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그냥 돈만 밝히는 싹수 없는 동서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엄청나게 사기꾼이었을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지금 이 사연을 쓰는 와중에도 이게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일이었다는 사실이 아직 꿈만 같아요. 너무 엄청난 일이잖아요. 저는 텔레비전에서만 그런 사기꾼을 봤지 제가 저희 가족이 그런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게 될 날이 오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질 못했었거든요. 아마 동서는 자신이 지은 죗값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좋아하던 사치도 이제는 더 이상 부릴 수 없게 되었고 말이죠. 재판 때 한번 저도 나가볼까 해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지 그냥 궁금해서 말이죠. 그리고 저를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도 말입니다. 이제 정말 사연을 줄여야 할 것 같네요. 세상에는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남을 벗겨먹을지 노리는 사람도 많은 것 같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당하는 건 정말이지 순식간일 테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나 재밌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하네요. 그러면 이만 줄이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일컬어 천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인간으로서는 거스를 수 없는 부모 자식 관계와 해야 할 도리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러한 관계들은 파탄나기도 하는데요. 저는 4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20대 중반에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남들이 평생 가도 겪을까 말까 한 기구한 삶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가정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평범한 삶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또 고민거리가 생겨서 이렇게 하소연을 해봅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많은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그 공부가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고 대학이라도 나와야 사회에서 먹고 살 직장이라도 구할 수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대학에 가려고 하니 선택할 과가 많지 않아 법학을 전공한 것이었어요. 원래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법고시나 법 관련 직종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대학 생활은 참 재미있게 했던 것 같아요. 모든 학생일 때가 가장 즐거운 법이잖아요. 문제는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였어요. 지방 4년제 출신으로 이렇다 할 만한 직장을 찾기가 쉽지 않았죠. 정말 뭘 해야 제 앞날이 행복할 수 있을까만 고민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때 때마침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죠. 남편은 그저 그 또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남자였어요. 그야말로 특색이란 걸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같이 있어도 날 위해 노력하고 있다거나 하는 그런 느낌은 못 받았어요. 하지만 또 그때까지 만나본 모든 남자들이 대부분 그런 식이었어요. 요즘같이 커뮤니티가 발달한 시절에야 연애도 무슨 표본이나 정해진 태도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때는 그저 그렇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남자들이 좀 심심하고 점잖았죠. 하지만 사실 저는 좀 유머가 많은 남자를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센스 있고 요즘 말로 하면 다정한 그런 사람이요. 남편은 그런대로 듬직하고 남자다운 면이 있긴 했지만 제 이상형과는 거리가 좀 있었죠. 그런데 남편의 집안이 좀 잘 살았어요. 자기 집안 이야기는 잘 안 하는 편이라 처음에는 그냥 좀 사나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가 공장을 하나 운영하는 정도의 재력가였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나니 그간 제가 해왔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남자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조금 속물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결혼을 현실이라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적어도 제 아이만큼은
풍족한 환경에서 기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남편 집안에서도 결혼을 빨리 하기를 바라는 눈치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제 쪽에서 안달이 났습니다. 그 흔한 여우짓 같은 것도 할 줄 모르는 성격이었으니 그저 남편한테 지극정성으로 어필했어요. 남편이 아프면 옆에서 간호도 해주고 선물도 가끔씩 해주고 일부러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죠. 다행히 남편도 뭔가를 복잡하게 생각하는 성격은 아니어서 그런지 우리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과정에서 제일 속상했던 것은 혼수였어요. 저희 집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서 많은 혼수를 해가지는 못했거든요. 그나마 제가 아락바락 모아둔 돈이 있어서 간신히 체면치레는 했지만 부잣집 혼수치고는 턱도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데 특별히 혼수를 많이 따지지 않아도 되었지만 그때는 그게 참 서럽고 기가 죽었어요. 무엇보다도 시어머님이 대놓고 눈치를 주시더라고요. 실망했다는 티를 팍팍 내시면서 수준이 안 맞는다는 그런 말들로요. 시어머님은 사람이 그렇게 인자한 편은 아니었어요. 항상 꾹 다문 입술에 나른한 표정으로 계셨죠. 좋게 표현하자니 이런 거지만 그냥 단순하게 인상을 말하면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좀 인정머리 없는 아줌마 같은 느낌이에요. 어디 모임을 가거나 친구분들을 만나면 꼭 대장질을 하려는 그런 분이었죠. 덕분에 시어머님과 있으면 비위를 맞춰 드리랴 항상 피곤했어요. 결혼을 하자마자 남편은 아버님 공장에 나가 일종의 후계자 수업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님은 갑자기 무슨 생각에선지 본인도 회사 돌아가는 걸 알아야겠다며 회사에 나가 참견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회사에 들러 재무 관련한 것을 확인만 하셨다가 어느 순간부터 몇 시간씩 눌러앉아 격리일을 보기 시작했다고 해요. 직원들 월급 주고 하는 실질적인 일은 격리 아가씨를 시키고요. 그쯤에서 시어머님이 그런 책들을 잔뜩 보시기는 했어요. 그렇게 아침나절에 시어머니가 회사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저는 그나마 좀 숨통이 튀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제 신세가 한심하다 싶을 정도로 시집살이를 시켰거든요. 물론 시집 오기 전에는 제가 특별히 가사 일을 안 해봐서 집안일 가르치겠다는 그 말씀은 맞는데 그렇다고 시어머니께서 무슨 요리나 그런 걸 되게 잘하시고 그런 편도 아니었어요. 일을 가르친다기보다는 그냥 옆에 놓고 물 떠놓으라는 심부름을 시키고 부려먹는 수준이었으니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못 사는 집안에서 시집 왔다고 저를 좀 아래로 보시는 경향이었던 것 같아요. 속이 상해도 아예 틀린 말은 아니니 당시 많은 며느리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참고 살았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좀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 참으면 앞으로 좋은 날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도 참다 못 참을 사건이 하나 있긴 했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님은 유독 청결에 집착하셨는데 먼지가 조금이라도 쌓여있는 꼴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 시어머님의 특성을 너무 잘 아는지라 독서를 피하기 위해 저는 닦은 곳을 또 닦으며 열심히 걸레질을 했죠. 그런데 그날은 유독 기분이 안 좋은 날이셨는지 갑자기 절 부르셔선 앞뒷말 다 잘라먹고 버럭 소리를 지르시는 거였어요. 얘야, 너 네 눈엔 이 더러운 먼지들이 안 보이니? 네? 먼지요? 시어머님이 직접 서랍장에서 쓸어내린 먼지는 정말 아주 미세한 먼지였어요. 사람이 사는 공간이라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먼지 있잖아요. 허나 시어머니는 자신이 기관지가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제가 청소를 소홀히 한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저를 아주 막대 먹은 사람으로 몰아가더라고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고 딴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 부분에 먼지가 묻은 것 같다고 우물쭈물거리자 시어머님은 시덥잖은 변명을 듣기 싫다고 하시더니 다시 청소를 시키셨습니다. 정말 그때 다시 서랍장을 청소하는데 마음 같아선 서랍장을 부수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본인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며느리인 저를 하녀처럼 부려먹으시며 고맙단 말 한마디 없이
버럭거리는 태도가 너무 아나무인처럼 느껴졌어요. 아무리 며느리가 아랫사람이어도 그렇지 함부로 대하는 것에도 정도가 있지. 정말 이래서 시집살이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그날은 처음으로 친정의 전화에 하소연을 하며 눈물을 찔끔 흘리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어땠냐고요? 남편은 일절 관심이 없었어요. 일단 시아버님 일을 배우는데 급급했고 그것도 벅찬지 집에 돌아오면 피곤해서 골아떨어지기 일쑤였어요. 제게 어머니와 잘 지내냐, 어머니가 힘들게 하는 건 없냐 물어봐주는 것도 당연히 없었고요. 교양 있는 자기 어머니가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하는 식의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식이었어요. 다만 저에게는 많이 대놓고 그랬을 뿐이죠.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시어머님이랑 시어머니 친구분,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시장에 갔던 적이 있어요. 그곳 정육점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 동창을 만났어요. 보통 아들 동창을 만나면 그래도 예의상이라도 몇 마디 말을 건네거나 반가워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저는 그런 것도 일종의 사회생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어른이 지켜야 할 품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저 뚱하게 말 그대로 정육점 직원 대하듯이 하더라고요. 시어머님 친구분 아들도 남편과 동창이어서 그분은 반갑게 인사를 하고 근처 가게에서 먹을 것도 사다 주고 하는데 말이죠. 하도 그런 식이다 보니 남편 동창도 슬그머니 표정이 안 좋았어요. 시어머님도 그런 그분을 보더니 아주 내놓고 찌푸리는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무슨 상황인가 하고 보다가 집에 돌아와 지나가는 말로 슬쩍 여쭤봤죠. 시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아, 걔 우리 아들이랑 별로 안 친해 하며 마치 안 친하면 그렇게 무례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군요. 저희 시어머님이지만 뭔 사람이 저러나 싶었어요. 회사에 경미를 본다고 들락날락 하시던 시어머님은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 만나고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정확히 뭘 하는 사람들인지는 몰랐지만 몇 번인가는 집에 모시고 온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차림새가 돈 많은 티가 훤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렇게 교양이 뛰어난 분들 같지는 않았어요. 나누는 대화들을 들어보면 어디 부동산이 어떻고 신축 아파트가 어떻고 하는 걸 보면 재테크 모임 같기도 했고요. 특히 그중 몇 분이 술을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저만 보면 술 심부름을 시키곤 했어요. 제가 며느리인지 이 집 하녀인지 모르는 것처럼 손가락을 까딱거리시면서 술,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님은 옆에서 제가 그런 취급을 당하는데도 별 말씀 안 하시고 얼른 슈퍼로 가라하시고요. 참 기가 막히고 황당했죠. 그러던 어느 날은 제가 집안일을 하느라 조금 바쁜 와중이었는데 그분이 절 보더니 또 심부름을 시키러 드시는 거예요. 이번엔 저도 못 참겠다 싶어 바빠서 못 나간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니 그 순간 인상을 오만상으로 찌푸리시며 시어머님에게 대놓고 제 욕을 시작하셨어요. 며느리 교육이 잘못됐다. 말투가 어쩜 저리 무례하냐. 어른을 보고도 인사도 제대로 안 한다. 하는 말들을 늘여놓는데 가만히 듣고 있자니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던 저희 시어머님이 하시는 말이 더 가관이었죠. 얘, 뭐하고 서 있어? 얼른 사과드리지 않고. 네? 얼른 정중하게 사과드리라고. 어른이 심부름을 시켰으면 제깍제깍 할 노릇이지. 왜 토를 달아 달긴. 여기 있는 분들 너랑 달리 많이 배운 분들이야. 사회적 위치도 높은 분들이시고. 내가 다 민망하구나. 얼른 사과드려라.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가 저분 술 심부름 안 한 게 그렇게 잘못한 일인가요? 막말로 저분이 무슨 권리로 제게 그 심부름을 시키세요? 전 그런 심부름 못하고요.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그러니 사과드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을 마치고 집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날은 저물어가고 밖은 차가워지는데 외투를 얇게 입고 와서 그런지 추위가 뼈 안으로 스며드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너무 서러웠습니다. 혼수 적게 갔을 때 저를 보시던 시어머니 표정이 불현듯 떠오르면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으려고 시집을 왔나 불현듯 후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은 없어 놀이터 그네에 앉아 멍하니 눈물만 떨구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디야 당신? 엄마가 당신이 이상한 말을 하고 나갔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여보. 저는 남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간의 서름이 복받쳤는지 엉엉 울고 말았고 남편은 제 울음소리에 당황한 듯 잠시 침묵을 지키다 곧이어 제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쭉 늘어놓았어요. 청소 이야기까지 빠짐없이 다요. 이야기를 다 듣더니 한숨을 푹 쉬곤 약간 굳은 얼굴로 일단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집에 가서 자신이 엄마에게 말하겠다고요. 남편이 먼저 손을 내미니 저는 알겠다고 하며 남편을 따라 다시 그 지옥 같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가니 역시 시어머니께선 도깨비 같은 얼굴로 절 쳐다보고 계셨고 시아버님은 이야기를 대강 들으신 건지 생각이 많은 표정이셨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아까의 분노는 온데간데 없이 죄 지은 사람처럼 멀뚱히 서 있었는데 그때 시아버님이 절 방으로 부르셨어요. 시아버님과는 필요한 대화 외엔 당시 많은 말을 하지 않았던 터라 갑작스런 호출이 조금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시아버님을 통해서라도 진짜 할 말은 해야겠다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님은 뜻밖의 말을 꺼내셨습니다. 아가야, 네 시애미가 성격이 많이 모질다. 그거 너도 알지? 아마 이것저것 괜히 트집 잡아 시키고 부려먹었을 거야. 내가 그거 제일로 잘할 거다. 그래도 너그러운 네가 많이 이해하다오. 저 사람이 교양이랍시고 까탈스럽게 굴고 틱틱대도 좀 봐주고. 응? 내 얼굴 봐서 그래줄 수 있지. 시아버님의 목소리는 참으로 다정하고 부드러우셨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아니라 제 마음을 정말 잘 안다는 듯 저를 다독거려 주시는 시아버님 덕분에 그날 서럽고 괴로웠던 마음을 풀 수 있었죠. 나중에 남편에게 들으니 시아버님은 시어머님을 그날 많이 혼내셨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사근사근 잘 대해주라며 당부까지 하셨고요. 아무튼 이 사건 이후 제 편을 들어주신 시아버님 덕분에 그날 이후론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괜한 타박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저도 조금은 숨을 쉬고 사는 것 같았죠. 그 와중에 시어머님은 우리 집에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소리를 입버릇처럼 주워 삼기곤 했습니다. 남편 말을 들어보니 예전에는 아버님 회사 일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던 분이었는데 남편이 회사를 물려받는 게 확실해지면서부터 그러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시아버님은 워낙 똑부러지는 분이시고 직접 회사를 일궈내다시피 한 분이라 별 참견을 못하지만 남편이 일을 하고 있으면 뭘 하는지 물어보면서 지켜본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남편이 회사를 물려받더라도 시어머니께서 이런저런 간섭을 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시어머님이 차라리 하루 종일 회사에 계셨으면 좋겠지만 오후엔 집에 꼭 들어오셨으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물론 예전에 비해서야 많이 잔소리하는 게 줄어드셨지만 손짓 턱짓으로 사람을 부리고 가만히 계셔도 제가 알아서 할 일을 점검했으니까요. 언제부턴가 과소비도 심해지셔서 쇼핑을 자주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자연스레 짐꾼 역할을 해야 했어요. 사회생활 하신다는 핑계로 몇백만 원씩 하는 외투도 잘 사 입으셨고 저렴한 옷을 보면 어디 저런 걸 입고 돌아다니냐는 발언도 서슴지 않으셨어요. 따라다니는 저한테는 평범한 티셔츠 하나 사 입어볼래 라는 말씀도 없었습니다. 너는 아직 이런 거 입을 나이가 아니라는 말씀을 종종 하셨죠. 그때 저는 한창 젊을 때여서 그런 사모님 티 풀풀 나는 옷들을 별로 부럽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비싼 옷을 입고 하시는 일이래야 그저 부동산이 어쩌고 아파트가 어쩌고 하던 그분들과 어울리는 일밖에 없었어요. 제가 봐도 답답한데 결국 시아버님이 그런 모습을 보다 못하셨는지 어머님께 한마디 하시는 사건이 터졌어요. 다 같이 둘러앉아 저녁 밥상을 먹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시아버님은 원래 밥을 먹기 전 국부터 한술 뜨시는 분인데
그날은 국도 뜨지 않으시고 시어머님만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더군요. 시어머님은 천진난만한 얼굴로 오징어채를 우물거리며 왜 먹지 않고 날 보고 있냐고 물으시니 시아버님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시곤 버럭 소리를 지르셨어요. 당신 도대체 뭐하고 다니는 여편네야? 요즘 골프다 뭐다 하면서 왜 안 하는 짓을 하고 다녀? 회사에 나와 뭘 하려면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돈이나 쓰고 다니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 날아오는 고함 소리에 어머님도 화가 나셨는지 부들부들 떨다 반박을 하셨어요. 내가 여태 집안을 돌봐서 당신 일도 잘 되고 집안도 잘 돌아간 건데 이제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내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쟤는 없는 집에서 시집와서 지금까지는 앞으로나 뭐 하는 것도 없이 편하게 살 건데 나는 여태껏 뼈가 빠지게 고생해놓고도 보상 한 푼 없다는 게 말이 돼요? 보상? 아니 내가 바깥일 하면 당신이 집안일하고 애 키우는 거지. 당신만 이랬어? 나도 힘들게 일해서 이만큼 회사를 군 거야. 저는 어머님의 말이 참 황당했습니다. 본인 말씀만 하시면 되지. 가만히 있는 저는 이유 없이 왜 걸고 넘어지는지. 그런데 더 황당한 말은 뒤이어 이어졌습니다. 회사에서 버는 돈만 돈이에요? 내가 여윳돈을 굴려서 큰 돈을 만들 테니 두고 봐요. 아주 당신 코 납작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얘들아, 니네도 잘 보거라. 내가 돈을 어떻게 불려오는지. 제가 듣기에는 어림도 없는 소리였죠. 평소에 진지하게 재무 공부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끽해야 말만 시끄러운 사람들하고 어울리시는 게 단데 무슨 수로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시는 건지. 당시에야 저도 세상 경험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어머님과 어울리는 사람들처럼 말만 많은 사람들은 대개 사기꾼 아니면 호구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게 저만의 생각은 아니었죠. 시아버님도 듣다가 기가 막히다는 듯 진저리가 나신 표정으로 방에 들어가 버리셨고 저는 중간에서 두 분의 눈치를 보다 조용히 설거지를 해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여간 시부모님들은 다툼이 잦았어요.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님이 은행권으로부터 돈을 끌어다 쓰기 시작했나 봐요. 시아버님은 몇 번이나 추궁을 했지만 시어머님은 고집스레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저 하는 말이라고는 예의 그 무슨 투자니 어쩌니 하는 소리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부턴가 시어머님으로부터 이상한 눈치가 느껴졌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시고 무슨 일 때문인지 몹시 애를 쓰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누군가와 긴 시간 동안 자주 통화를 하시더군요. 통화하시는 말투로 봐서는 제법 가까운 사람과 통화하시는 것 같았는데 제 눈치를 보며 통화 내용을 숨기려고 하셨어요. 어느 날은 어머님의 친구분으로 추정되는 분에게 전화가 와서 제가 대신 받았는데 갑자기 그분이 제게 이상한 말을 하시더군요. 너 오늘 꼭 돈 많이 들고 와야 한다. 문서까지 들고 와야 해. 처음엔 잘못 걸려온 전화인가 싶어서 저는 어머님의 며느리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건너편에서 전화를 확 끊어버리시더군요. 나중에 시어머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님의 반응도 이상했습니다. 저한테 무슨 말을 들었냐며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하시는데 나중엔 제가 자신의 전화를 대신 받았다고 화까지 내시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징조였던 것 같습니다. 불길한 일이 일어난다는 징조요. 더군다나 제가 한층 더 불안해진 이유는 시어머님이 밤에 외출을 한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다른 식구들 모르게요. 모습을 지켜보다 보니 갑자기 시어머니가 무슨 일을 벌리시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통화 내용을 굳이 일부러 엿들으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날인가 남편에게 요즘 시어머니가 무슨 일이 있으신가 보다 라고 하며 그런 이야기를 해줬죠. 요즘 어머님이 이상해 여보. 저번에 돈도 크게 빌리셨다고 했잖아. 계속 통화를 하시는데 자꾸 나한테 내용도 숨기려 하시고 밤에 몰래 나가시는데? 그냥 엄마가 바람 좀 쐬고 싶나 보지. 원래 열이 많으셔서 밤낮에 자주 나가셨어. 하지만 남편은 발을 동동거리는 저와 달리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남편이 조금만 예민한 사람이었다면 어쩌면 그땐 모든 불행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참 그런 부분도 엄마를 닮는 건지. 남편은 스스로 뭘 생각해서 어떤 일에 관심을 갖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겉으로만 심각한 척할 뿐 매사에 좀 무심한 것이 딱 시어머니인 것 비슷했어요. 그러나 얼마 후 드디어 일은 벌어졌습니다. 시아버님과 남편의 얼굴이 흑빛이 되어 돌아온 날,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아 거의 기절하다시피 했었죠. 시어머님이 공장의 모든 자금을 빼돌려 잠적을 한 것입니다. 저는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일이 다 가능한지 꿈만 같았지만 남편 말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했어요. 그 굳세고 기백이 넘치던 시아버지가 며칠간 알아눕는 것을 보고 저는 진짜 다 끝났구나 하는 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백방으로 시어머님을 찾아 다녔지만 시어머님은 마치 사람이 증발해버린 것처럼 그 어디에서도 소식을 알 수 없었어요. 시어머님 친척분들과 형제분들도 전혀 낌새를 알 수 없었다고 하니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란 것만 짐작했죠. 사람이 성공하기는 그렇게 어려워도 망하는 것은 참 빠르더군요. 이것저것 정리를 하고 나니 우리에게 남은 거라곤 전세로 얻은 15평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2살 된 딸 아이를 키우며 시아버지까지 모시고 살아갈 생각을 하니 정말 막막했죠. 더 안타까웠던 건 그 사건 이후로 시아버님은 눈에 띄게 수척해져 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말수도 없어지셨고요. 연세가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셨지만 또래에 비해 10살은 젊어 보이셨을 정도로 건강하고 열정적인 분이셨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매일 술만 드시다 보니 사람이 순식간에 몰라뵐 정도로 변하시더라고요. 가끔씩 본인 스스로 이래서 안 된다, 뭐라도 해야겠다 하며 의욕을 보이실 때도 있으셨지만 그렇게 해서 하시는 일이라고는 보름이고 한 달이고 어머니를 찾으러 다니시는 일이 전부였어요. 어느 날은 저를 불러 잔뜩 술에 취한 발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야, 미안하구나. 모든 게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더 집안에 신경 썼어야 했는데 내 부주의로 이런 일이 생겼어. 아버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게 왜 아버님 잘못이에요. 아버님 술 그만 자시고 얼른 일어나세요. 가족이 한마음으로 시작하면 분명 재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많이 도울게요. 시아버님은 제 말을 들으며 급기야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셨고 저는 그런 아버님의 약한 모습에 가슴이 찢겨나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늘 당당하시던 아버님의 모습은 어느덧 흐려져 갔고 술을 먹지 않는 아버님의 모습은 그리기가 힘들어져만 갔습니다. 사람의 삶이 비바람처럼 갑작스레 몰아닥치는 비극 앞에 얼마나 모래성처럼 쉽게 허물어질 수 있는지 저는 시아버님을 보며 몸으로 깨달았어요. 하지만 아버님께 말은 그렇게 했어도 저 역시 그때에는 참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부잣집에 시집왔고 전업주부 생활을 하며 나름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지낼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가족의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위기를 맞게 되니 두려움이 몰려오더라고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제가 뭘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나까지 이 불행에 좌절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떻게든 아이를 키워야 했으니까요. 아이를 지닌 엄마는 못할 일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그저 기회가 닿으면 무슨 일이라도 했어요. 저를 불러주는 곳이라면 낮이건 밤이건 가서 일을 했고 밤엔 돈 몇 푼 벌겠다고 대리기사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죽어라 용을 쓰며 돈을 벌고 있었으니 저도 남편도 그저 돈벌이에 급급해 하루하루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채 살았습니다. 그러다 한 식당에서 취직을 하게 됐는데 24시간 식당에서 몇 년간 반일을 하다 보니 그때 몸이 많이 상했습니다. 어느 순간 눈앞이 침침하고 허리도 쑤셔오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매일 술을 드시는 아버님 때문에 식당에서 장만한 음식을 가져다 안주로 드리기도 했고요. 그렇게 어른 봉양하고 아이 키우며 눈물로 땀으로 아등바등 살았네요. 그로부터 10년 뒤에
아버님은 술로 건강을 해치게 되어 결국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몇 달 전부터는 밥도 잘 안 드시면서 거의 술만 드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뵙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힐 때도 있었지만 남편도 저도 사는데 바빴으니 그런 아버님을 보살필 여유가 없었어요. 어느 순간부턴 어떤 상황을 포기하는 것에 익숙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아버님이 돌아가신 날엔 괜히 자책감 반, 슬픈 밤으로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 건강하시고 밝으셨던 아버님이 이렇게 쓸쓸하게 돌아가실 거라곤 상상치도 못했는데 한 줌의 제가 되신 아버님을 보며 깊은 슬픔에 빠져 남편 품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의 장례식장에서 친척들로부터 뜻밖에도 시어머님의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어요. 이모님들 말씀에 따르면 최근에 시어머님이 고향을 들렀다고 하셨어요. 본가에 혼자 며칠간 묵으면서 무슨 유산과 관련하여 알아보고 이모님들께 전화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더니 그야말로 피눈물을 쏟더라고요. 아마 아버님의 장례를 치르다 보니 돌아가신 아버님 때문에 더욱 애통했나 봐요. 장례식을 마치고 우리는 서둘러 어머님의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고향이라고 해봐야 이제는 어머님 친지분들도 안 계신 곳이었기 때문에 뭘 찾아낼 수 있을까 싶었는데 남편이 여기저기 수소문하더니 어머님 친구분들을 찾았고 그분들로부터 어머님이 왔다 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분들에 의하면 어머님 고향에 약장수 떴다방 같은 사람들이 온 적이 있는데 어머님이 그 무리와 함께 이곳에 왔었다고 해요. 뜬금없이 무슨 약장수인가 했는데 아예 그 사람들과 한패였다고 하네요. 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궁금해 더 알아보려 했지만 그 이상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어요. 남편은 한동안 더 어머님을 추적했지만 직장을 두고 무작정 시간을 낼 수가 없어 찾는 것을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저도 그 이후 어머님 소식이 궁금해 어머님 친구분들에게 연락해보긴 했지만 어디로 또 숨으신 건지 찾을 길이 없더라고요. 그로부터도 한 7년여가 더 지났네요. 그간 열심히 노력한 끝에 이제는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어요. 새로운 빌라도 이사했고 딸아이도 잘 자라줘 공부도 곧잘 합니다. 돌이켜보면 참 고생도 많이 했고 기구했던 세월이네요. 20년 전 젊은 저는 마치 신데렐라도 될 것처럼 지금의 남편을 만났는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정말 거짓말처럼 모든 것이 이내 사라졌죠. 돌이켜보면 저도 참 철이 없기도 했고 욕심만 앞섰던 것 같아요. 만일 그때 좀 더 취업 준비를 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평범한 사람과 결혼했으면 인생이 또 어떻게 흘러갔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비록 많은 고생을 하기는 했지만 지금 제가 가진 것은 오로지 우리 두 부부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이기에 지금에 만족합니다. 또 잘 가고 있는 자식도 있으니 저도 남편도 지금의 삶을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지난 시간 동안의 수많은 기억과 고생들은 제 스스로 잘 갈무리했는데요. 얼마 전 이 모든 일의 시작이자 원인이었던 바로 그분, 시어머님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충격적이네요. 그날 다 정리하고 쉬려던 참이었으니 거의 한 번쯤이었어요. 누군가 초인종을 울리는데 웬 여자분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오나 싶어 문을 열었다가 진짜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깜짝 놀랐습니다. 바깥에는 거의 거짓골이 다 되다시피 한 시어머님이 서 계셨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인사는커녕 순간 말을 잇고 어버버했어요. 시어머님도 뭐라 말을 하지 않고 그저 어색하게 웃고만 있었죠. 한참을 둘 다 그러고 있으니 남편이 나와보다가 시어머님 얼굴을 보고는 역시 할 말을 잃었는지 굳은 얼굴로 한숨을 내쉬더군요. 계속 서 계시게 할 수는 없어서 들어오시라고 말은 했는데 셋 다 무섭도록 말이 없었어요. 저는 침묵을 견딜 수 없어 일단 아이 방에 들어가 손님 오셨으니 나오지 말고 자라고 당부하고 나왔습니다. 어차피 할머니 얼굴도 기억 못할 것 같고 대체 무슨 일이 생길지 짐작도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아이 방에서 나오자마자
시어머님께서는 대뜸 일어나 제 팔을 붙들고는 너무나 처연한 목소리로 말을 하셨습니다. 예, 내가 아직 저녁을 못 먹었다. 우선 밥부터 좀 먹자. 응? 귀찮으면 내가 차려 먹으마. 부탁하마. 어머님 눈치를 보니 보통 배고픈 기색이 아니었어요. 어머님은 정말 간절한 얼굴로 제게 밥을 달라셨고 밥을 차려 드리자마자 그야말로 며칠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에 덕지덕지 밥풀이 묻는 것도 모른 채 한 그릇을 뚝딱 하시곤 겸연쩍은 얼굴로 밥 한 그릇을 더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놀란 얼굴로 밥그릇을 내밀었고 그 사이에 남편은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긴 저라도 그 상황에서 그 꼴을 보고 무슨 말을 할 생각도 없었을 테고 아버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으니 그럴 기분도 아니었을 거예요. 다만 제가 슬쩍 가서 일단 내가 얘기를 해볼 테니 듣기라도 하라고 말하고는 방문을 열어놓았어요. 시어머님은 밥은 다 드시고 허기가 좀 풀리시는지 제 얼굴을 보며 고맙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더 참지 못하고 이제 어머님께 그간 어찌 된 건지 말씀을 해보라 했습니다. 어머니, 어찌 된 일이세요?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거예요? 여기는 또 어떻게라고요? 다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어머니 물 한 잔을 드시며 목을 축이신 후 짙은 한숨과 함께 지난 이야기를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20여 년 동안 온갖 추측을 다 해봤지만 알 수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이죠. 그쯤 어머님께서 어울리던 사람들, 그러니까 집에도 자주 찾아와 모임을 갖던 그분들로부터 비롯된 일인데요. 어머님은 그분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가끔 골프를 치기도 하고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했었죠. 어머님께서 그분들과 어울린 계기는 부동산 정보 때문이었다고 해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모님이었던 어머님은 그분들이 말하는 정보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인근 지역을 물론 지방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하고 그 이유가 어떻고 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머님은 남편의 회사와는 별개로 자기 힘으로도 자산을 크게 불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핵심 멤버는 늘 고정적이었지만 가끔 지역 유지나 공무원들도 한 번씩 참여하곤 해서 그만큼 더 신뢰를 가지셨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모임에서 도박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규모로 놀다 보니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어머님은 노름에 깊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츰 빚이 생기게 되었고 아무리 번듯한 공장의 사모님이라고 할지라도 개인적으로는 갚지 못할 수준이 되다 보니 대출로 빚을 갚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갚고 끝냈으면 몰랐겠지만 아버님께 걸릴까봐 한번 잃은 돈을 만회하겠다고 계속 덤볐다고 해요. 돈을 잃으면 돈을 빌려서라도 도박을 했고 그러다 보니 결국은 큰 판에 뛰어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큰 판에 뛰어들어 돈을 조금 만졌는데 또 그 맛을 알고 보니 벗어날 수 없었다 합니다.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 큰 판에 몇 번 휘말리게 되면서 대출은 결국 입에 담기도 큰 액수가 되어버렸다고 하고요. 한마디로 시어머님은 도박에 중독되어 돈을 들고 잠적하신 거였습니다. 너무도 착잡한 진실에 저는 숨을 쉴 수조차 없었죠. 그간 그렇게도 궁금했던 진실이었지만 지난 세월 우리를 그렇게 좌절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고작 그런 것이었다니. 우리 삶을 망가뜨린 이유가 고작 그거였다니. 너무나 허망하고 기가 막혀 눈물밖에 흐르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어머님에 대한 분노도 치솟았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저희야 그렇다 치고 아버님이 받으실 타격은 생각도 안 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하실 수 있으세요? 두 분은 오랫동안 함께 사신 부부셨잖아요. 저희가 어머님이 잠적하시고 그간 어떻게 살았는지 상상이나 되세요? 저 식당에서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하고 저 사람은 노가다까지 하면서 애 키웠어요. 미안하다. 나도 그땐 정말 눈에 뵈는 게 없었어. 시어머님은 그렇게 말하고 고개를 푹 숙였고 자기도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는 둥 말을 하더니 제게 남편의 안부를 슬그머니 물었습니다. 자기를 많이 원망했냐는 말이 뭐 하나요? 저는 침묵으로 대답했죠.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하셨으니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요. 하지만 밥을 드시면 가실 줄 알았던 시어머니는 이야기를 마치고도 한참이나 가지 않으시고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할 말이 더 남았다는 걸 알아챈 제가 시어머님을 보니 시어머님은 힘겹게 입술을 떼셨습니다. 실은 오랫동안 길거리를 전전해서 그런지 몸이 너무 아프고 갈 데도 없구나. 이런 부탁 니들한테 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날 데리고 같이 살 순 없겠니? 내가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질렀고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한 것도 잘 안단다. 너무 미안하구나. 근데 날이 추워서. 어머님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친척분에게 너희 집을 물어온 것도 며칠을 고민하다 어렵게 찾아온 거라고 더듬더듬 말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 순간 이 모든 얘기를 잠자코 듣고 있던 남편이 방에서 나왔고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식사 다 하셨으면 이제 가세요. 밥 한 끼 드시라고 안에 모신 겁니다.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시어머님은 고개를 돌려 다른 편을 잠시 바라보시더니 이내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배웅하는 척을 하며 제 연락처를 알려드렸어요. 다른 것보다 어머님의 행색을 보니 순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혹시 밥도 못 드시고 다니다가 큰일이 날까봐 두렵기도 했고요. 사실 며칠 전엔 어머님을 만나 겨울용 옷을 한번 사드리고 약간의 용돈을 드리고 왔네요. 그리고 일단은 좀 천천히 생각해보자고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은 마지막까지 절 붙잡으시며 제발 함께 살면 안 되냐고 애걸복걸 하시는데 정말 뿌리치기가 힘들었습니다. 저 역시 마음 같아서는 다시는 뵙고 싶지 않은 분인데 이 추운 날씨에 뭘 어쩌고 지내실지를 생각하면 또 마음이 안 그렇네요. 그냥 모른 척을 하는 게 나았을까요? 남편의 입장이 워낙 단호해서 함께 모시고 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마음 같아서는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정착을 하실 때까지 뭐라도 해드려야 하는 게 아닌가 하여 마음이 복잡하네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디 현명한 조언 댓글로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